XSFM입니다. I, D, W, K.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랑스의 사회문화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샤를리 앱도의 행적과 더불어 관련하여 몇 발짝 더 나아간 탐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2015년 세 번째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22시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어제보다 일찍 올라가나 보네요? 아니요. 어제 방송이 길었어요. 아, 예.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한 22시간쯤 지났을 겁니다. 그렇구나. 편집을 많이 안 했구나. 우리가 이제 일변, 프랑스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 다른 데서도 있을 수도 있는 얘기, 네.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한심한 얘기 좀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이런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예, 저 이용입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병신력의 총량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이 나라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좀 더 이렇게 솔직하다고 해야 하나?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증오나 어떤 사람들의 선이나 이런 게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제가 정리를 잘했나 봐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병맛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따지면 예.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만 한 것이 없죠. 21세기 초 네. 이 PC방이 이렇게 가장 핫한 트렌드였을 때 그런 신년사 같은 게임을 사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뭔데요, 그게? 다른 그림 찾기 해가지고 작년 거하고 똑같이 붙여놓고 14년 거 옷 색깔 다르다 이러면 그러더니 판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똑같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들게 된. 네. 네. 그리고 뉴스타파의 모 기자분께서는 트위터를 통해서 네. 기자회견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에 다음 질문을 맞춰볼까요? 라면서 계속해서 모든 질문과 답을 다 맞춰내는 신통력을 발휘해 주신 경우도 있었죠. 네. 이분은 본인의 신통력이 맞다면 기자를 그만두고 사교육 시장으로 뛰어드시는 게 옳습니다.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을 내리시고 내릴 것을 받으시고 네, 그렇죠. 네. 그쪽으로 뛰어드시는 쪽이. 네,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예. 네. 그게 아니라면 기자들이 손드는 순서, 물어보는 질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각본대로였다면 우리는 왜 왔다 장보리 재방송이나 WWE를 보지 않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병맛이 갑자기 집합을 쫙 해가지고 바보 같기만 한 상황은 50년 주기로 혹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1년 주기로 다른 곳에서는 10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비슷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빠른 선택은 뭐예요? 내가 금요일, 목요일 대본을 예. 잘랐다가 붙이기 하다가 예. 따져봐도 아로니아진이 어제는 아로니아진이었 네, 따져봐도 아로니아진이었지. 오늘은 다 빠른 선택이 돼버렸네요. 예. 1599 그치게 죄송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잘못했어. 그걸 꼭 잘못했다고.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츠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광고와 생활. 고!
네이버와 다음은 파워링크, 프리미엄 링크라고 해서 자연 연관 검색어의 검색을 뒤틀어 자사의 돈을 낸 업체의 사이트를 먼저 보여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취자분들 중에. 셀프 어뷰징이라고 하지요. 위행위자. 라고 합니다. 근데 예. 위행위자 하는 주제에 돈을 받아. 게다가 셀프인데 어뷰징이야. 이게 뭐야. 충분히 스스로를 위하고 있다. 예. 네이버와 다음이. 예, 그래서 현재 한글로 퍼펙트25를 검색하면 네이버에서는 제대로 퍼펙트25를 보여주고 다음에서는 안 보여줍니다. 네. 영어로 perfect25를 검색하면 다음에서는 제대로 퍼펙트25를 보여주고 네이버에서는 상관없는 업체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 상관없는 업체가 퍼펙트25라는 단어를 선점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거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체에도 전화가 좀 갈 겁니다. 네. XSFM에 광고 나왔던 그 업체가 맞느냐고요. 네. 물론 잘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행여나 싶어 알려드립니다. XSFM에서 들으신 그 광고의 주인공 퍼펙트25 전화 영어의 주소는 perfect25.com 입니다. perfect25.com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퍼펙트25.com의 사장님이 알려오셨습니다. 뭐라고요? 고용은 충분히 했다. 그냥 가입해라. 걱정 말고 가입해라. 추가로 고용을 했거나 설비를 늘렸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안 되면 그것도 참 난감한데요. 2배로 망하죠. 네. 네. 좀 그러니까 많은 사장님들은 자본 권력에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빨려서 죽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망하거나 네. 아니면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 하는 수 없이 생산 설비를 늘리다가 죽어나가요. 그게 그거잖아요. 꼬꼬면의 What? 꼬꼬면의 재앙. 생산 설비 많이 늘렸다가 네네네. 그게 크게 타격을 입었나 봐요. 삼양인가 팔도인가? 팔도죠? 뭐였지? 팔도 맞아요. 팔도. 팔도였나? 한국 야쿠르트였나? 네, 팔도. 그 꼬꼬면이 지금의 허니버터칩 꼴이 나가지고. 그죠. 그랬는데 설비가 완성되자마자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 전까지 2번 먹어본 다음에 거짓말처럼 쳐다도 안 봤거든요. 오, 맛있다! 그 다음에 다른 라면 사고, 이런, 맞습니다. 그런 경우였죠. 꼰대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많이 사주세요. 이게 우리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코멘트이기도 한데, 네. 이 사장님이 걱정돼가지고,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지금이야 아로니아진 사장님처럼 네. 그냥 생산 설비 더 늘리시고, 네. XSFM을 떠나서 네이버와 다음과 TV에 광고를 하시라. 그렇게 권유해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닌 사장님한테 그냥 늘리란 말 못하거든요. 그죠. 퍼펙트25 사장님 걱정됩니다. 네. 네. 이게 결론인가요? 뭐, 더 사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걱정됩니다로 끝나는. 아직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 한번 전화 나눠봤고. 난 몰라요, 좋은지. 네. 예, 워킹 홀리데이보다 더 썩일 수도 있어. 네. 그렇습니다. 외신 분석. 단어만 다른 우리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꼭 이렇게 대단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굳이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회차에 여러분이 보셨던 그 제목, 읽기도 어려운 제목. 이거 뭐라고 읽죠? 무가데트 이노성. 하여간 이거 뭐야, 이거? 무하드가 이노상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라드는 결백하다. 어찌 보면 저는 그 한 줄만 전달됐어도 만족이었습니다. 어제 시간에는요. 오늘이 유스이 샤를리 얘기할 날입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저 울 거예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샤를리 앱도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프랑스 언론생태 연구가 아까이소라님이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끄럽네요. 진짜요? 언론 생태 연구가. 거기다가 선생을 붙이면 더 부끄러워요. 이준행 선생님이요. 이준행성 선생 은근히 좋아하시던데. 진짜요? 예. 홍조를 띠며 이행 선생. 하여간 오늘은 샤를리 앱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볼 겁니다. 그 전에 네. 그 범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쿠아시 형제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하, 네네,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측할 수 있는 프랑스의 사회 분위기 정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프랑스 사회에 소외받고 차별받는 그 맥락에서 잠깐 쿠아시 형제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쿠아시 형제의 부모는 알제리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예. 그 형제가 어릴 때 부모가 사망해서 형제는 어린 시절을 보호소에서 보내죠. 이번 사건의 범인 쿠아시 형제들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터넷 언론인 루 89가 어린 시절에 쿠아시 형제를 돌보았다고 주장한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쿠아시 형제의 아버지는 일찍이 부재했고 어머니는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동생 셰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파리 19구를 무대로 소매치기 하고 학교는 그때부터 뭐 그냥 꾸준히 땡땡이었겠군요. 그랬겠죠. 뭐 마약 같은 것도 하고. 알제리와 프랑스의 관계도 참 묘합니다. 이민도 참 많이 가고 식민 지배도 엄청 오래 했고. 그런데 이제 불어를 씀에도 그 프랑코폰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거기를 탈퇴했어요. 프랑스가 싫어가지고. 20세기에는 전쟁도 했고. 셰리프와 친구들, 그러니까 거리의 불량배였던 이들이 변하게 된 건 2003년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19구, 여전히 19구에 있는 아다와 이슬람 사원에 다니면서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셰리프가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러니까 2008년에 셰리프가 그 알카에다 대원 모집 활동한 혐의로 재판받았잖아요. 그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겠냐면, 이전에 나는 그저 범죄자였다. 하지만 이후에 나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그냥 범죄자였는데 이제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범죄자가 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보기는 네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이 비유 조심스러운데 신은미 씨, 황선 씨 토크 콘서트의 백색 테러를 저지른 그 청소년이 했던 말이죠.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같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었는지 확신은 없습니다. 그 느낌인데요, 저는 그 시리아나라는 영화에서 아마도 아랍에미리트가 모델인 듯한 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족이 나오거든요. 자살폭탄 테러를 해요, 결국에는. 근데 그들이 이슬람 사원에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지하드? 네.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하디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걸 이제 내면화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비슷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셰리프와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만난 베네투에게 종교 수업을 받았고요. 꽤 열성적이었던 것 같은 게 이들이 이전에 했던 뭐 담배나 마약, 일체 불량한 행동을 그만합니다. 적어도 이제 공개적으로는 안 합니다. 대신에 인터넷 사이트나 각종 비디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지하드, 이슬람 급진주의자로 변화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잘못 찾았군요. 번지수가 틀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스케, 이슬람 사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년이 채 안 돼서 그 셰리프랑 주변 친구들이 우린 이제 진정한 지하디스트가 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성전에 인생을 그렇죠. 바치자. 그렇죠. 예. 군사 교육을 그때는 받지 않았고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앙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셰리프가 이때를 떠올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올수록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하지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떠날 시간이란? 시리아로 지하디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 알카에다 교육받으러 가기 그렇죠. 전에 네. 즉 용기를 내서 거기 갔다. 결과적으로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훈련이 바로 19구의 뷰트쇼몽 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훈련이요?
시리아로 떠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나중에 이라크로 넘어갈 생각으로 하고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러니까 뭘 가르쳤냐? 도시 공원에서 보라매 공원에서 테러에 대해서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죠. 퍼블릭에서. 네. 19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저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거랑 붙여봐야 되나 봐요. 그래, 보라매 그러고 공원이... 앉았어도, 보라매 공원에서 그러고 앉았어도 아무도 제지를 못하거나. 실제. 보라매 공원이 아니군요, 그 공원이라는 게. 그렇지. 실제총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 조사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증언은 그랬어요. 여간의 비주얼상 군사교육. 군사훈련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총을 다루는 법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 공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름.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에 비해서 지역 간 격차의 문제가 어마어마한가 본데요. 이 얘기를 듣고 대충 미뤄서 짐작할 수 있는 건 공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원이 아닌가. 저 한강 저기 사람들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오리배에 총 쏴보고. 우리가 지금 번역의 빈 부분 어딘가에 둥둥 떠 있는 것이길 전 바래요.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공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파리 19구 네트워크 혹은 이제 비투쇼몽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지명을 딴 이름인 거죠. 이 조직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활동을 하고 조직원들은 한 10여 명 정도로 이루어진 같은 지역, 그러니까 19구에 살던 프랑스 국적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의 목적은 이라크의 지하디스트로 싸우러 갈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었던 거죠.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셰리프랑 친구들은 자기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랍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싶어요. 혹은 내 조상의 고국의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요. 잠깐,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리아 다마스크에 도착하는 즉시 국경을 넘어서 이라크에 갈 계획이었다고 해요. 알제리 출신 아니었나?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셰리프는 떠나지 못해요. 출국 직전에 잡히죠. 체포되죠. 대신에 갔다가 돌아온 그 조직원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행방불명 아마 사망했겠죠. 이 증언에 의하면 도착을 했는데 그 어떤 훈련이나 그런 것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선두에 투입됐다. 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로 가가지고 IS에 가담한 거예요? 알카에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잊고 있었던 쿨리발리, 몽르주 사건의 범인이었던 쿨리발리 같은 경우도 방류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고요. 그럴 테지요. 그 슈퍼마켓 인질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쿨리발리 같은 경우는 파리 남쪽에서 23km 떨어져 있는 방류 그리니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그 주변에서도 가장 거주인들의 평균 연령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에 셰리프랑 감옥에서 만나고요. 그러니까 쿨리발리가 급진주의자로 변모한 게 바로 여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멜 베갈이라고요. 2001년에 파리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하려고 했다가 적발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고 이슬람 급진주의자가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쿨리발리가 2009년에 엘리제 궁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있던 때인데요. 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사장들과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교육 인턴들을 초청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르코지를 얼굴 앞에서 만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움직임은 그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속을 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끔찍한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청소년기를 프랑스 사회와 약간은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쿨리발리와 쿠아시 형제 같은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은 곳이 또 유일하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나는 소외받지 않았어. 네. 여기서 바로 이곳이 내가 살 곳이야. 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곳도 그곳이 아니었을까요? 그 테러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머릿속으로 이해가 빠르게 올 수 있는 태제는 이건 것 같아요.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사가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전까지 누가 불러주었는가, 혹은 누가 멸시했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히틀러 평전도 읽어보면 히틀러 되게 딱해요. 그쵸. 그 얘기도 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히틀러가 딱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셰리프가 분명히 겁이 났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그 출발할 마음을 먹었을 때. 네. 물론 사회의 모든 아웃사이더가 쿠아시 형제와 쿨리발리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프랑스 사회 역시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랑스 사회의 반성이 없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고 보장할 순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 2015년인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FN 국민전선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네. 프랑스의 구구정당. 네. 근데 2002년 르펜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FN, 그러니까는 프랑스 국민전선의 당시 당수였던 장마리 르펜이 네. 2차 선거까지 올라가죠. 그 프랑스 대선은 결선 투표제죠.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열리죠. 네. 극우 중에 극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욕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며 거리로 나왔어요. 국가의 정체성이 부정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부끄러워했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많이 당당하게 나는 FN을 지지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마저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차별은 불평등의 자식. 그렇죠. 게다가 2005년에 있었던 소요 사태.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무슬림 이민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훨씬 더 배가시켰죠. 테러리즘은 차별의 자식. 실제로 그런 이민자 출신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교육받은 바대로 이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은 또 경험은 족 같죠. 지식을 이기는 경우가 있죠. 많죠. 참.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언론이 외국인 대 외국인, 외국인 대 한국인의 범죄가 한국인 대 한국인의 범죄율이 그 비율에 있어서 극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나쁜 경험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네. 가장 사악한 건 언론이에요. 나중에 이제 인종과 관련한 테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선 그래요. 범인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네. 샤를리 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혹은 얘네들 맞을 짓 했네.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맞을 짓을 했는지 아닌지는 일단 이 잡지, 이 주간지를 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주간지를 내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요?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야? 주간지들이 장사 잘 안 된다고요. 주간지. 그런 얘기야. 시사인 화이팅. 네. 그 샤를리 앱도의 역사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뜻이 맞는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이제 으쌰으쌰한 거예요. 네. 가바나 베르니에 프레드가 그 주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에 태어나서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비극을 겪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 그룹에 카비라던가 토포르, 볼린스키, 레제 이런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정예 멤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중에서 카비하고 볼린스키는 이번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처음에 평생 직장이었네요. 그들에게는. 진짜 그러네. 그러네요. 처음 만들었던 게 샤를리 앱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월간지 하라키리라는 것을 창간을 했어요. 네. 일본어 같네요.
먼저 묘사를 하자면 이 하라키리는 시니컬하고 풍자적이면서도 외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샤를리 앱도랑 그건 이번에 알아보니까 알겠습니다. 비슷하죠. 달라지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간호 같은 경우가 되게 보통 그 잡지 그런 매체의 성격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변한다 하더라도 우린 이렇게 할 거야라고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렇죠. 창간호 표지를 보면요. 네. 어떤 사무라이가 나와 있고 배가 갈려 있고 그 안에 어떤 이제 얼굴이 있는데 웃고 있어요. 하라키리. 일본어로는 할복이지요. 이 하라키리라는 잡지의 풍자를 이해하려면요. 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나 그냥 그저 1차적인 조롱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랑스 유머의 전통을 좀 이어받고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깊이 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 매우 불친절한 조크가 있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라키리라는 건 그러니까 이 잡지는 그냥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기는 하나 그 유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잡지였던 거죠. 프랑스 문화 콘텐츠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예. 심지어 어린애들 듣는 가요 가사도 2차 대전 공부해야 알아들을 수 있고 뭐 그냥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전혀 모르는 문화에 대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라키리는 처음에는 되게 작게 2,000부 정도만 발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사 쓰는 사람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그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필명을 5-6개 만들어가지고 지면을 채워야 되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곧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1960년에 창간이 됐잖아요. 근데 네. 당시의 프랑스는 지금의 프랑스랑 되게 다른 프랑스였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68혁명을 기점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 68혁명 이전에는 상당한 엄숙주의. 1968년 5월 프랑스 낭테르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이 출입할 수 없다는 조항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시위가 월남전, 냉전 체제, 노동자 연대 등의 굵은 사회 이슈와 얽히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을 움직여버린 저항운동과 파업투쟁을 부르는 말이 68혁명 혹은 5월 혁명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프랑스의 보수적 가치인 애국, 종교를 평등, 성해방, 인권 등의 진보적 개념으로 바꾼 사건이었으며 프랑스의 문화와 사상사는 일대를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68혁명을 계기로 이전에 있었던 권위에 대한 조롱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화하죠. 그 사회가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혹자는 그 당시 68혁명 직후 그 당시에 프랑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몽상가들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때가 68혁명 그렇습니까? 배경이거든요. 혁명 전에는 신사였던 사람들이 혁명 후부터는 진지빠리범으로 불리기 시작했나 보군요. 모든 권위에 대한 저항. 네. 모든 권위에서 네. 68혁명 이전의 프랑스 하면은 왠지 샤를 드골 같은 사람 생각나죠. 그래서 68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드골주의가 만연한 사회였고요. 여기서 드골주의는 프랑스 제18대 대통령 샤를 드골이 펼친 정치 사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식 중화주의죠. 진짜? 예, 영국은 북적.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죠. 프랑스식 제국주의 이런 그러니까 신제국 뭐지? 현대적인 제국주의. 독일은 동의. 그래서 막 베트남, 알제리 그 식민지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막 전쟁하고 그런. 이탈리아는 남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네. 스페인은 서융. 그렇죠. 네. 이런 근엄한 프랑스 사회에서 하라키리는 상당히 버릇없고 엉뚱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든 거죠. 혁명의 악이었군요. 그 잡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탈의 기쁨을 주었던 잡지였다고 묘사를 해요. 일탈의 교과서. 혁명이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어떤 전조로 볼 수도 있었던 사건이겠네요. 이게 창간된 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당시 사람들이 이 잡지에 만약 이렇게 잡지에 이렇게 이런 반응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그런 사회의 엄숙 권위주의 사회에 신물이 난다 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라키리 이 잡지의 라디오 광고 카피가 하라키리를 살 수 없으면 훔쳐라 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잡지 안에 매달 멍청하고 심술궂은 놀이가 제안이 돼요. 네.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1968년 9월호에 실린 살아있는 시체놀인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산책을 하는 도중에 철도까지 왔는데 멀리서 기차가 오고 있다면 친구들에게 생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라. 그리고는 웃옷을 벗고 철도 위에 누워라. 목과 발목을 각각 양쪽 선로 위에 올려놓은 채로. 그때 기차가 당신 위로 지나갈 테고 친구들은 당신의 몸이 갈갈이 찢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벗어놓은 웃옷 주머니 안의 것들을 나눠 가지기 시작할 거다. 하지만 기차가 모두 지나가고 나면 호방하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모두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해라. 여기에는 트릭이 있다. 기관차가 당신의 몸에 거의 닿았을 때쯤 재빨리 목을 난방 아래로 발을 바지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는가?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다. 네. 물론 60년대 개그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60년대 공맹에 교화되지 않은 오랑캐들의 개그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랑캐의 습속 따위. 네. 그렇지만 익스트림한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알겠네요. 어이가 없죠,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최소한 해보는 상상을 하게 되는군요. 네. 이 잡지 표지를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하면요, 이게 보이시나요? 2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시아파에서 고위 성직자인 아야톨라의 성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아야톨라. 네, 아야톨라가 그 섹스돌의 가슴을 이제 만지면서 무릇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하라키리 잡지의 표지로 나와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다른 이제 표지 같은 경우는 여성 성기 쪽을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러고는 그 밑에 있는 문구는 고양이를 입양하세요거든요. 라고 해놓고서 음모의 모양을 고양이 얼굴처럼 바꿔가지고 해놨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음모가 미야오 하고 말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 이제 고양이를 뜻하는 샤, 그리고 그 암고양이를 뜻하는 샤트 같은 경우는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속어이기도 합니다. 미국말로 똑같네요, 그건.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고추 이러는 거랑 비슷한 어떤 그 감성인가? 왜? 과연 우연일까 하게? 아니, 그건 아니고. 한국당이라고 하게? 놀라가지고 제가 일단 부르기를 내보았습니다. 어제 환인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 내년에 한다니까. 그러니까 11개월만 참아요. 네.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난 며칠 가요 후폭풍이.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이 잡지 표지 위에 이제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멍청하고 심술궂은. 이게 이 잡지의 하라키리부터 샤를리 앱도까지의 정체성을 사실은 짧고 굵게 함축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피는 편집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하라키리를 보다가 승질나서 편지를 보낸 한 독자의 그 워딩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 하라키리라는 잡지 바로 밑에 써 있는 조날베 메샹. 입니까? 네, 괜찮은데요. 이게 멍청하고 심술궂은이란 말이군요. 잡지. 멍청하고 심술궂은 잡지. 네. 이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었대요. 당신네들은 멍청할 뿐만 아니라 못되기까지 하군. 그러니까 이제 편집진들은 옳다구나 이러고 이 문구를 가지고 와서 표지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린 거죠. 어디에나 이렇게 글로 응징하려는 사람의 어떤 패턴은 비슷하네요. 너는 머리가 나쁠 뿐만 아니라 나쁘기까지 하다. 이거. 그럼 그걸 갖다 이제 자랑하고. 챔피언 벨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두고 다니고.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란 이런 거였군요. 저는 점점 마음에 드네요. 네. 당연히 하라키리의 역사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건전하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아마 외설적인 그림 때문이었겠죠. 로 뭐 발행 금지를 여러 번 받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행상인을 통해서 지방에서 몰래 판매를 해가지고 그 명맥을 이어갔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애정도 상당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969년에 그 주간지, 원래 월간지였잖아요. 주간지 하라키리 앱도라는 말이 주간지. 위클리입니까? 그러니까 앱도마데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네. 앱도 줄여서 그러니까 주간지를 뜻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간이 시작된 게 69년. 그러니까 이미 68 혁명 이후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라키리 앱도는 이전의 월간 하라키리보다 정치적인 색채를 띨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주간지는 그렇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창간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라키리 앱도 창간호 같은 경우는 볼린스키, 그러니까 만평가인 볼린스키가 주로 사용하던 캐릭터가 나와서 눈을 가리고 막 웃겨 죽으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내뱉어내는 말들이 당시의 주요 사회 이슈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비아프라 전쟁, 퐁피두 대통령 이런 것들. 그 당시에 가장 긴급했던 시사 이슈들을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다. 그렇죠. 예. 라는 게 이제 캐릭터의 신한 표정에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 하라키리 앱도 수명은 또 그리 길지가 않아요. 1970년 11월 16일에 발행된 하라키리 앱도 94호 표지 때문에 이제 발행 정지가 되는데요. 아예 금지가 됩니다. 발행 정지가 아니라 아예 금지가 돼요. 네, 금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1970년 11월 9일에 드골이 사망을 해요. 근데 이 드골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디스코텍 화재 사건에 빗대어서 희화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무도회장 사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146명이 죽어요. 네.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일주일 내내 떠들썩했어요. 네네. 근데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당시, 그러니까 하라키리 앱도의 편집자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보 제공보다 오히려 그냥 그 극적인 이미지 전달에 더 이렇게 집중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나라랑 비교 안 하기로 했죠? 합시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비교해요. 뭐 세월호 보도 때 보도 행태가 이 선정적이었다는 게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는 이제 보험 사기와 관련지어서 재난자본주의의 문제를 탐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난자본주의로 인해서 2014년에 수혜를 제일 많이 본 건 언론사입니다. 욕을 많이 먹었지만 언론사들이 제일 신났습니다. 아마도 70년도에 하라키리 앱도가 보았던 프랑스 언론의 한심함은 그런 거였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하라키리는 이걸 비웃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영웅이었죠. 드골의 사망 소식을 콜롱베에서 일어난 비극의 파티, 한 명 사망.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문구 워딩이요. 그 전에 있었던 무도회장 화재 사건에 대한 워딩이랑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언론을 비웃은 것이다라는 걸 알기까지, 즉 표지만 보고서 별 이해 없는 사람들이 하라키리 앱도의 편집자들의 진위를 알기까지 몇 거풀이 더 벗겨져야 되고 공부를 좀 더 해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테러처럼 보였겠네요. 그래서 이 하라키리 앱도의 태도가 프랑스 주류 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러게요. 이게 뭐 다른 그 하라키리 앱도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보여주신 것만 봤지만 그런 데서 보여줬던 다른 표지 사진들이나 뭐 문구들에 비해서 전 오히려 약해 보이는데 이게 이걸로 아예 금지를 당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혀 없이 그림이 그냥, 없고 글자만 있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한 샤를리 앱도의 표지 그림들은 XSFM 페이스북, XSFM 트위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영웅을 명예훼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긴 뭐 샤를 드골 공항도 있고 뭐 배도 있고 뭐 그럴 듯해 보이면 다 샤를 드골. 이게 이거 어렵다. 근데 한번 붙여보긴 붙여봐야 되겠어요. 네. 싸가지 없고 비겁하면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싸가지 없고 용기 있다가 나중에 비겁해지죠? 그럼 보통 그냥 백색 테러? 근데 싸가지 있고 계속해서 용기 있으면 온 사회가 지탄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조금 더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레이몬드 막셀랑이 하라키리 앱도 94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발행된 다음 날 11월 17일에 이 주간지 발행을 금지시킵니다. 장관이요? 내무부 장관이요.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었나 보군요. 근데 네. 방금 이제 U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는 횡재였어요. 그렇죠. 홍보 효과가 엄청났던 거죠. 스포트라이트 지대. 네. 네. 이미 그 육파혁명이 지나서 엄숙주의는 깨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 내무부 장관이 하라키리 앱도를 발행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당시의 지식인들,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뭐요? 젊은 지식인들. 무슨. 잉여.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젊은 지식인이 정치 여러분, 여러분이 잉여가 아닙니까? 소장파. 소장파? 소장파가 젊은 지식인이요. 참네. 남경필더러 그런 칭찬을. 네. 아니, 소장파라는 것 자체가 젊은 걸 뜻하는 거. 소장은, 소장파는. 아니, 그러니까 소장파 아니고. 뭐지? 소장파는 박정희 이렇게 별 2개 단 사람. 넘어갈게요. 전두환. 예, 박정희 전두환 이분들이 소장파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김종필은 중경파예요. 네. 그래서 이 발행 금지 조치를 교무히 피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라키리 앱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때부터 샤를리 앱도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샤를리 앱도는 사르트르 네. 랑 당시 르몽드의 편집장이었던 자크 포베의 강력한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장폴 사르트르 말이군요. 맞습니다. 아, 그 샤르트르? 그 장폴 사르트르가 리베라시옹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리베라시옹이랑 그 샤를리 앱도 사이에 약간 그런 사이가 네. 좋은 사이가 그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있죠. 네. 하여튼 아까 소라님의 원고를 보고 있으면 샤를리 앱도의 창간호 표지가 보입니다. 거기는 단어를 보면 왠지 무슨 센슈는 아마 센서십. 네, 맞습니다. 이겠죠? 네, 프랑스에 더 이상 일리아파드 센스. 예. 뭐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그 검열이 없다. 역설적이네요. 프랑스에는 폐감만 있다.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으로 보이는 한 인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지팡이를 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언론의 뭐라고 써있나? 네, 언론의 자유라고 귀머거리가 되는 것보단 그걸 듣는 게 낫겠네. 라고 적혀 있어요.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긴 있는 거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말이 창간호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랑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신해철 씨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목을 받았던 그 S모 병원. 네. 이 며칠 전에 이름을 바꿔서 창업을 했죠. 진짜요? 재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면 이름을 바꾼 뒤에 전혀 새 병원인 것처럼 굴어요. 전혀 새 기업인 것처럼. 근데 이제 샤를리 앱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야겠는 게 이 회사는 이름을 바꾼 주제에 당당히. 네, 내가 지난번에 망한 그 회사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거든. 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 안에 하라키리 앱도는 죽었다. 이제 샤를리 앱도를 읽어라. 그리고 샤를리 앱도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잡지다. 라고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프랑스 정부에도 하고 싶은 말이고. 그쵸. 예. 다른 당시에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 낙후했다고 본 프랑스 언론계에도 하고 싶었던 얘기였겠군요. 네. 그렇게 해서 샤를리 앱도가 1970년대에는 상당히 중요한 매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는 특히 그런데요. 실제로 70년에서 74년까지 매부 15만여 부가 발행됐습니다. 15만 부. 네, 15만 부요? 매주. 그러니까 이번에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샤를리 앱도 평균 발행 부수가 6만 부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했죠. 당시에는 황금기였고요. 네. 하지만 뭐 광고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정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 특히 이제 1981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콜리쉬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지지를 해요. 몇 년도예요? 1981년에요.
그러니까 이 꿀리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코미디언인데 뭔가 그냥 웃기려고 대선에 나온 것만은 아니고요.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사랑의 레스토랑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노숙자라던가 빈곤한 이들에게 무료로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빈곤과 싸우기 위해서 빈곤에 맞서는 그런 단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시자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988년에는 기부에 있어서 그 기부를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입안하고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코미디언인데요? 그렇죠. 아, 의회에도 진출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땐 약간 처음에는 허경영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코미디언 있잖아요. 아, 오늘 되게 구분이 묘한 게 네. 샤리 앱도는 테러리즘이나 극우 선동하는 커뮤니티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도 해야 했고 샤리 앱도가 문을 닫았던 건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닫은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심지어 샤리 앱도가 밀었던 한국은 이상하죠. 한국은 대통령 후보 못 밀잖아요. 그렇죠. 언론 매체가. 네. 근데 다른 나라는 다 하잖아요. 그죠. 샤리 앱도가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는 허경영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허경영 이론에 대해서 우리만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허경영 씨보단 꿈이 작았을 겁니다. 그렇죠.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하고 충청도와 경북을 합하고 아시아 대통령 이런 건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꿀리시의 캠페인은 우파부터 좌파까지 널리 동등하게 엿먹이자였습니다. 이분 혹시 90년대에도 대선 나오시지 않았나요? 유세장에서 막 스트립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건 맞을 겁니다. 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꿀리시도 약간의 장난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지지도가 16%가 나와요. 어이구.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후보자들이 모두 패닉이었죠. 그렇죠. 네. 이 정도의 지지를 받는 걸 보고 꿀리시가 캐스팅 보트 수준이 아니라 경쟁자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미테랑에 회유하고 당시 내각에 공작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사퇴를 하죠. 후보에서. 그러면서 이 콜리쉬를 지지했던 샤를리 앱도도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랑 그런 것들에 서해서. 네. 깜짝이야. 깜놀? 아니 10만 부씩을 파는데 무슨 74년까지 그랬고요. 이제 좀 인기가 떨어졌군요, 이때. 80년대 초반에는 좀 힘들었나 보네요. 야, 매주 10만 부씩 팔면 진짜 부자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게 1992년입니다. 13년이 걸렸고 12년이 걸렸군요. 네. 이때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게 이전 멤버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요. 다시 하자. 참 엄청난 게 1960년부터 한 회사를 했단 말이죠. 그랬다가 망했어요. 네. 근데 그걸 잊지 않고 12년 동안 잊지 않고 있다가 또 열었어. 물론 그리고 이제 2015년까지 왔어. 물론 지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수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르노 사샹이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도 좀 범상치가 않은 것이 스스로 별명을 짜증나는 가수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에는 인권, 자연보호, 반군국주의 이런 사회성이 강한 주제를 담아서 노래를 했고요. 자기가 스스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보통 그런 가사는 쓸 가사 없을 때 나오는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보요. 마이클 잭슨 무시하십니까, 지금? 마이클 잭슨은 다 사랑이잖아, 사랑. 반군국주의가 어딨어. Heal the world. 이분 음악 못하는 분이네. 네, 새로운 편집장으로 필립 발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필립 발은 참고로 말하면 지금 현재 프랑스의 저명한 언론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샤를리 앱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굴러갔어요. 그러다가 2006년 2월 이제 거의 다 왔죠. 2006년 2월에 샤를리 앱도가 덴마크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인 일렘포스트에서 선보인 무함마드의 캐리커처 시리즈를 식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미 벌써 무슬림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그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집회들이 있었던. 사실은 이 회사도 그 당시에 이미 30년 된 회사였겠습니다만은 1000년이 넘어간 종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 국가들에서 집회를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상 없는 종교인데. 그죠. 예. 얼굴 갖다 박겠다? 잡지에서? 안 들고 일어나도 좀 이상했다. 예. 이러면서 샤를리 앱도가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부수도 늘어나고요. 재판을 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인쇄돼서 매대에 걸리는 즉시 팔려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재앙의 시작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2007년에 고소를 당해요. 그 파리 모스케라고 하는 파리의 가장 큰 이슬람 사원과 프랑스 이슬람 조직 연합 그리고 세계 무슬림 연맹이 고소를 한 건데요. 이걸 촉발시킨 게 그 까비가 그린 샤를리 앱도 특별호의 표지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아마 되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교권 지상주의자들 때문에 정신 나간 무함마드, 정신없는 무함마드라는 문구 아래에 무함마드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두 눈을 가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멍청이들한테 사랑받기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거? 방금 번역해드렸는데. 교권. 급진주의자. 교권이라는 건 이명박 박근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학재단에 관한 그 교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종교. 네. 네. 아까 교리. 이거는 이제 무함마드로 추정되는 무함마드라고 정의해 놓은 작가가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싹 빼놓고, 그 어떤 교종, 그 어떤 교조를 갖다 붙이고, 자기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힘들다는 대사를 붙여놓으면, 그냥 그대로 똑같은 풍자가 될 거 아니에요? 문구 안에는 무함마드라는 이름은 적혀 있고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종교에 붙여도 되는 얘기. 마호메 대신은 조용기가 들어간다거나. 무함마드 대신에 조용기가 들어간다거나. Why not? Why not?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소송은 샤를리 앱도가 승리를 했고요. 현금 좀 땡겨있겠네요. 96만 8,501유로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월급 좀 편안하게 줬겠네요. 그러니까 르몽드가 그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에 기사에서 샤를리 앱도를 표현을 한 말이 있는데요. 네, 프랑스 조선일보입니다.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피가로. 네. 프랑스에서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비유할 게 없네, 씨발. 없습니다. 한국으로. 없어요. 조가로.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네. 이게 르몽드에서 샤를리 앱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도발자이며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이다. 그렇죠. 이야기를 해요. 그 재미로 일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샤를리 앱도 같은 경우 이후에 처한 모든 어려움,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샤를리 앱도에서 일하다가 잘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비슷한 이제 주간지를 출간을 해요. 네. 그리고 편집장이자 그 많은 목숨. 전해요, 저. 자를까? 잘라. 진짜? 안 돼. 아직 세상은 날 받아들여주지 않아? 네. 바보들에게 사랑받기 어렵군. 네. 네. UMC 이렇게 써놓고. 그렇죠. 네. 계속해도 되나요? 네. 네. 그 편집장이었던 필립 발이 직장을 이전을 해버려요. 라디오 프랑스로. 그러니까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영향력이 편장이다. 있겠죠. 나왔다. 네. 게다가 끊임없는 협박 전화.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되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샤를리 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특유의 멍청하고 심술궂은 유머 감각으로 이어나갑니다. 진짜 이렇게 되게 지금까지의 척정만 보고 있으면 청빈하고 올곧은 뒤틀린 심술쟁이네요. 네. 수익도 못 냈어. 40년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개그가 6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안 웃겨서인가? 안 웃겨서? 그건 생각해봐야죠. 우리가 또 번역의 빈 섬에 둥둥 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샤를리 앱도는 이슬람만 깐 건 아니에요. 모두 깠어요. 그리고 교황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희화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누벨 옵세르바테르 기사에 따르면 1993년 이래로 세계의 각 종교 지도자
교황, 예수, 사제, 랍비, 이만, 무함마드 등이 등장하지 않은 호가 단 한 권도 없었대요. 늘 가장 위험했군요. 이게 뭐 공자나 부처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섭섭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인기가 없다. 예, 그렇게 네. 인기가 없나. 네.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 동네에서 존재감은 더 노력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유럽이 아직 미개한 분야, 네. 개척 못한 분야겠죠 뭐. 순복음교회 노력하셔야 된다. 유럽 그렇죠. 쪽에. 예. 네, 조용기 목사가 불어를 하는 모습을 보시려면 네. 아니구나 불어 좀 하셨겠구나. 네. 예. 네, 그런 와중에 2011년에 샤를리 heb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개시가 되죠. 처음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갈 때 그 당시에는 사무실이 29에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화염병으로 인한 방화였고요. 이거. 다행히 희생자는 없었는데 기자재가 훼손이 돼가지고요. 네. 당시에 피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네, 없는 살림의 사장님은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예. 이때 샤를리 heb도를 도와준 게 리베라시옹입니다. 리베라시옹. 이번에도 그랬죠. 그 테러 이후에 리베라시옹의 사무실을 내주고 기자재를 내주고 해서 샤를리 heb도가 작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죠. 네, 그때도 그랬던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샤를리 heb도가 그러니까 이 사건 직후에 발행된 바로 그 다음 주. 네, 그렇죠. 표지에 또다시 무함마드 등장합니다. 또 뜨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죽을 만큼 웃지 않는 자에게 태형 100대를. 그러니까 니네들 한 거 웃겼어. 그러니까 웃어. 안 웃으면 맞는 거야. 뭐 이런 걸까요? 네. 뭐로 보나 재밌었다. 니들 한 거. 아 그거네요. 정말 성격 삐뚤어지고 왜 그런 것도 이제 어른들은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장애로 보기도 하잖아요. 맞는 말밖에 못하는 애 있잖아요. 왜 보면 맞는 말밖에 못하는 장애 이거 장애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소설가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좋은 사람들인데 자기들 서로의 음반을 홍보해주지 않으면 이 커뮤니티에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의 음원이 나오면 빨아주기 바쁘거든요. 근데 저 소설가 친구의 트위터와 그 타임라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새 책이 나왔다고 서로 빨아주기 바빠요 또. 네. 그거 안 해주면 작가들 사이에서 혹은 평론가들 사이에서 왕따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책을 쓰는 사람도 음악을 하는 사람도 음악이나 책에 대해서 옳은 말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반사회적인 장애인 거죠.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장애가 없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판명이 나서 자꾸 특별 대우를 받다 보면 뒤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엔 무슨 고문을 당하고 모진 경험을 당해도 자신의 뒤틀린 성적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그걸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샤를리 heb도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 아니었나. 비판이에요 이게? 아닌가? 칭찬이죠. 칭찬이에요? 네. 바른 말밖에 장애라고 불릴 정도. 그러니까 매일 병신 같은 소리를 하다가 네. 병신 같은 소리 한다고 누가 때리고 죽였어요. 다음 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끈한 반응이 그거예요. 어제 했던 병신 같은 소리 또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무슬림 급진주의 무장 세력들한테 샤를리 heb도는 완전히 눈의 가시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매체가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테러 직전에 발행된 샤를리 heb도에는 프랑스에는 아직 테러가 없어 라는 문구 아래에 IS 대원의 캐리커처가 실려 있는데 이 IS 대원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다려. 1월 말까지는 안부를 전할 시간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프랑스에 너네가 계속 그렇게 협박했지만 아직도 프랑스에는 테러 없는데? 그랬더니 IS 대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려봐. 1월 말까지 안부 전하러 갈게. 이건 거죠. 어찌 보면 자신들이 아직 프랑스엔 테러가 없다면서 허세를 부리면서도 이러다가 총맞지라면서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의지를 드러낸 거죠.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을 테러의 피해를 입은 것을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가 분명해졌다. 라는 이성적인 판단을 자기들 방식대로 표현한 거라고 보이네요. 이 그림을 싣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번 그 샤를리 heb도 테러가 일어났죠. 네. 2006년 이래로 샤를리 heb도 편집진에 대한 살해 협박이 거의 일상이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테러로 숨을 거둔 볼린스키, 그러니까 만평가 볼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자기가 죽고 나면 화장해서 그 죄를 변기에 뿌려달라 그랬대요. 네. 왜냐하면 죽어서도 아내의 엉덩이를 볼 수 있도록. 약간 볼린스키라는 사람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신념을 단 한 방울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뜻으로 읽히네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번에 사망한 편집장 스테판 샤르보니에 같은 경우는요. 2012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보복이 두렵지 않다. 나는 아이도 아내도 차도 신용도 없다. 약간의 허세를 보태자면 나는 무릎 꿇고 사느니 선체로 죽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문장이 이번에 좀 많이 퍼졌죠. 네. 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이분이 알고 보니 아이도 아내도 차도 있었으면 그것도 반전으로 웃기지 않을까요? 진짜요? 아내는 없었고 연인은 있었고요. 아, 그렇구나. 그 연인의 딸이 있었고 그 딸이 그 샤르보니에를 아빠라고 부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샤르보니의 연인이 이전 사르코지 내각에서 장관을 역임한 자넷 부그라브라는 여성인데요. 의임? 네. 그렇죠. 그러면 애인이니까 실제 그 돌아가신 편집장의 상태를 좀 알고 있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부그라브의 증언의 인터뷰에 따르면 샤르보니에는 살해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자기가 언젠가 그것 때문에 죽을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자넷 부그라브가 우리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도망치는 게 어떻냐고 여러 번 회유를 해보기도 했지만 결국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거죠. 그러고 샤르보니에는 선체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가지가 인상적이네요. 장관 지냈으면은 국내의 굴재 정치인인데 애인더러 나랑 도망가자는 소리를 했다는 것도 인상적이고 그리고 애인인 언론인이 죽을 걸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어떠한 솔루션도 내지 않았다.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로 저는 그 컨텍스트를 읽었습니다. 네. 이게 뒤틀린 조크를 할 수 있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음부터 목숨을 걸었다라는 추측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샤를리 heb도 사건을 보고 어그로쟁이가 병신이라고 욕하다가 병신한테 총 맞아 죽은 거다라고 남기는 걸 봤어요. 아, 국내 뭐 어떤 뉴스 사이트나 포털 같은 데 댓글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뒤에 글에는 사실은 그 동의는 하진 않지만 이 문구 자체, 그러니까 어그로쟁이가 병신이라고 욕하다가 병신한테 총 맞아 죽었다. 뭐 문구를 보고 솔직히 말하면 좀 빵 터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그로쟁이, 그러니까 샤를리 heb도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네.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칭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네. 정리하자면 샤를리 heb도는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재정적인 어려움, 뭐 내부의 불화,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방식대로 게다가 스스로가 병신임을 인정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방송을 녹음하는 게 1월 14일이죠. 네. 그 수요일마다 샤를리 heb도가 발행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녹음하는 오늘 날짜에 사고 이후 첫 번째 샤를리 heb도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그 표지가 미리 공개됐죠. 네. 그 표지에는 그러니까 샤를리 heb도 그리고 밑에 무책임한 신문이라는 작은 소제목이 있고요. 네. 큰 문구로는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 모든 것이 용서받았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나는 샤를리입니다. 나도 샤를리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무함마드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닥친 비극마저도 희화화할 수 있는 이들이 샤를리 heb도라는 거죠. 이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죠?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많지 않은 거. 거. 최소 뭐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총격으로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8명이 죽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도 똑같이 어그로 끌고 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편집장이 된 제라르 비아 같은 경우는 이번 호는 전혀 희생자를 애도하는 특집이 아니다. 우리는 질질 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 샤를리 heb도의 변호사이자 스스로도 만화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한 리샤르 말카는 네.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없는 이들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방법은 이 잡지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고 이 샤를리 heb도 정신이란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너무 멀리 떨어진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타이밍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이사이 오지상 노래가 싹 지나가요. 왜요? 그 노래도 재밌거든요. 듣고 있으면. 그 동네 국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쇼님의 원고에 있는, 하라키리 앱도, 샤를리 앱도의 표지들을 쭉 봐왔습니다. 좀 대충 그렸다는 일관성은 보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하나의 일관성이 너무 인상적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웃긴지 웃기지 않은지는 아까 청취자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불어도 모르겠고 프랑스 개그 코드도 저희는 몰라요. 못 따라가요. 네, 모르겠어요. 뭔지. 네. 그렇지만 누구 하나가 어떤 세력이 죽도록 빡칠 수 있는 어그로라는 점만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라길래 모두 표지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어떤 일관성이든 일관성을 계속 지키려면 희생이 따르거든요. 네. 예, 그게 내부의 인물이든 아니면 다른 가치관을 소홀히 하는 거건 돈을 덜 버는 거건 근데 그 모든 희생을 다 하면서 이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일단 CNN을 베껴온 국내 외신들만 들으셨던 분들이 일베와 샤를리 heb도를 비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네. 방송을 들으셨다면. 네. 예.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이야기들은요.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는 오늘 이번 주차 표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예. 이제 나머지 이것과 관련된 프랑스와 전 세계의 반응 혹은 그 뒷이야기들 광고 듣고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 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이미 어제 이 시간에 샤를리 heb도 사무실에서 일어났던 테러 전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일을 겪기 전까지 샤를리 heb도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눈을 프랑스로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어난 샤를리 heb도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에 프랑스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자. 그것을 위하여 나는 샤를리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시 샤를리. 네, 주시 샤를리.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 1월 9일자로 트위터에서 이 주시 샤를리, 나는 샤를리입니다를 뜻하는 이 문구를 사용한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트윗. 그렇죠.
이게 벌써 6억 6,3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그 1월 11일 일요일 집회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3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번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370만 명이라는 숫자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은 수라고 합니다. 네. 안 그럴 수 없어 보이는 숫자인데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이.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참가할 것으로 호소하기도 했었죠. 네. 또 근데 나는 샤를리입니다 말고 나는 샤를리가 아닙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트윗도 6만 2천여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나는 샤를리가 아닙니다. Je ne suis pas Charlie라는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를 다는 사람들 혹은 나는 샤를리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샤를리가 아닙니다. 나는 샤를리 앱도가 이야기하던 것들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아마 이슬람교에 대한 그 희화와 조롱이겠죠. 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표한다. 가 있겠고요. 나머지 한 편은 잘했네. No. 그렇죠. 죽을 놈들 죽었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 6만 2천 건이라는 이 해시태그 나는 샤를리가 아닙니다라는 해시태그는 사실은 아예 그 하나의 분류로 할 수 없다. 네. 보기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반대하지만 포용한다일 수도 있고 반대하니 반대한다. 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샤를리입니다라는 문구가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겠죠. 떠다닐 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나는 샤를리입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여기서 나는 샤를리입니다는 또 나는 샤를리가 앱도가 이야기한 논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반면에 잘 당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일부런 악플들이 달렸고요. 그건 어디에나 있는 거긴 하지만 지탄을 받았고요. 그런 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 있고 나면 그 사건에 대한 거대 담론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죠. 네. 그 중에서는 뭐 악플러들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서지 못한 사람은 나선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죠. 네. 이런 해시태그도 있었다고 해요. 나는 쿠아시입니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나는 쿨리발리입니다. 잘 됐다. 안티샤를리. 한국인 중에서도 있었죠. 맞을 짓 했네. 물론 테러는 나쁜 거지만.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샤를리 앱도가 무함마드를 희화한 만평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었죠. 네. 그리고 분명히 프랑스 법원은 샤를리 앱도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때 검찰은 그 표현의 자유는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고 샤를리 앱도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네. 법원의 판결은요. 무죄를 선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는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캐리커처들이 몇몇의 신앙과 충돌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프랑스 법정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시키는 판례를 남기는 것을 보다 가치 있다고 본다. 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프랑스의 표현의 자유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별말 못하고 사시는군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파리에서 이전에 그 안티 올랑드 집회들이 있었을 때, 그 실제로 어떤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랑드 얼굴에 남성의 성기를 합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네, 싱크로가 너무 좋았나 보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랑드 얼굴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위에 머리 쪽에 이렇게 성기 끝 부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야, 우리 이틀 연속으로 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네. 그걸 보고 이게 가능한 건가? 싶었던 그게 거죠. 왜 궁금하세요? 아, 나는 또 실현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런 얼굴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포토샵으론 뭐든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포토샵 이분이 기술지체 현상을 겪고 계시네. 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로 모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근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이 정도인가 하고 놀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몇 년 전만 해도 그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됐습니다. 네. 네, 저 그때 가보면 제가 2008년에 촛불문화에 나갔을 때 광화문에서 제일 멋있는 그림이 그 서울예대였을 거예요, 아마. 서울예대 조형과였나? 맞길 바래요. 거기 학생들이 들고 나온 노란 배경의 천에 그 어맹뿌를 미키마우스 배경에 딱 집어넣고 원흉 저런 그림이 있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 쩐다 그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 표현의 자유 없어졌죠. 대한민국은 많이 후퇴했죠. 아니 어떻게 표현해야 좀 더 예쁠까? 퇴화했죠. 대한민국은 많이. 퇴행. 그 프랑스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1789년 선포된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대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던 당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샤를리 앱도가 이슬람교랑 공방이 있었고 샤를리 앱도가 이 그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당시 프랑스 법원은 샤를리 앱도의 만평을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사례로 보지 않았던 거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오늘 아까 유소라님의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의 법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귀속되지 않는 분야를 명문화시키고 있는가? 요거 제일 흥미로웠어요. 우선 그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사례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타인의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2번, 법으로 금지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종, 민족, 종교에 대한 증오, 전쟁 범죄 예찬, 성적 지향성 및 장애에 대한 차별, 마약 사용 선동, 부인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부인주의요. 그러니까 이 부인주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존재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뜻해요. 환국이 유라시아를 지배했다는 걸 내가 오늘까진 봐줄게. 부정하거나. 네. 예. 보통은 이제 나치와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을 그런 많이 쓰이는 거죠.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터키 같은 경우는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부인주의가 입법화되어 있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인주의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화 유공자들의 명예를 어떻게 지켜주는가? 대한민국 국가가, 법원이 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부인주의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인정해놓은 역사에 대해서 말이죠. 그 정도 범위. 그리고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타인의 명예훼손일 때 대신에 사실에 근거해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직업상 혹은 보안상의 비밀, 그리고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등등등.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로웠냐면 대한민국 법을 찾아봐도요. 이거랑 비슷한 조항은 있어요. 적용의 차이가 참 크다는 거죠. 샤를리 앱도는 무죄였다. 네. 여기서 저는 좀 의문이 생겼던 게 그 샤를리 앱도가 이슬람교만 깐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샤를리 앱도가 보기에 좀 말도 안 된다, 어이없어 보이면 그냥 사정 없이 미친 듯이 다 깐 거잖아요. 근데 그 건으로 법정까지 간 거는 일단 이슬람교에 의해서 이제 고소를 당했던 거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 대한 모욕을 하나로 보자고요. 희화화죠. 하나로 보자고요. 반면에 디우도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2013년에서 2014년까지. 네. 이 디우도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프랑스의 코미디언이에요. 무슬림이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무슬림 코미디언의 정신적인 우상이죠. 자멜 드부즈라는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멜리에 영화에 그 류시앙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야채 가게의 사장한테 맨날 구박받는 증언으로 나온. 그래요? 그 영화 봤어요? 야채 가게 주인 이름이 꼴리뇽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디우도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디우도네라는 코미디언의 공연이 금지가 돼요. 왜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아우르는 내용은 프랑스 무슬림들의 삶을 풍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을 풍자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단체들한테 공격을 받았고요. 근데 디우도네의 그 공연이 금지된 것은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가 합니까?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마니엘 발스가 이 공연을 금지시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무총리이기도 합니다. 그 공연을 금지시킨 이유는 디우도네의 공연이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이다. 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디우도네가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디우도네의 표현의 자유는 프랑스 법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법정에 가기 전에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공연 금지를 당하고요. 실제로 여러 그 도시에서 예정되어 있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당해요. 등가로 놓을 수 있는지 완전히 확신은 못하겠으나 네. 무함마드를 비웃을 때와 유대인을 비웃을 때 얘기가 좀 달랐다. 네, 그렇죠. 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가치로 볼 수 있다면 이제 프랑스가 위선이니까 프랑스 정부가 혹은 내무부 장관이 위선을 보여준 거니까 이상하긴 한데 더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디우도네는 처음에는 그 오해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공식적으로도 사과를 해요. 근데도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공세를 펼쳤고요. 그런 과정에서 디우도네가 반유대주의적인 그 성향을 더 띠게 됩니다. 네, 망가졌군요. 네. 네. 그러니까 취소당한 파리 공연을 재개를 해버리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더 복잡하게 되는 거는 그 디우도네가 계기가 되어서 방리우 지역의 젊은이들이 또 꽤나 과격한 시위를 펼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워낙 복잡해요. 그리고 그 이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 이후에 디우도네가 또 나와서 나는 샤를리 꿀리발리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이 면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이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편집을 할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를 풍자한 것과 민족 전체를 풍자한 것의 차이는 또 뭐가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의문을 가져볼 만은 하다. 그러고 보면 또 그 샤를리 앱도에서는 유대교 랍비를 풍자한 건 문제가 없었잖아요. 유대교 자체에 대한 어떤 보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유대 단체에서 그런 그러니까 정식적인 고소는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그거예요. 디우도네는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공연 금지를 당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사실은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무게를 두고 있는 사회라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예쁜 그림은 좀 아닌 것 같다. 샤를리 앱도가 60년대 70년대에 당했던 일을 2013년에 당했던 사람도 있다. 어쩌면 프랑스 사회도 퇴행 중일 수 있다. 입장 바꾸기 연습은 잘 안 됐을 수도 있다. 예, 내가 남들에게 요구하는 관용을 자신은 그마저도 유추도 할 수 없는 소재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이 나라 개그부터가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잡히질 않아요. 딱 잡히지 않고 글자나 읽어야. 이 나라 복잡하구만 이런 생각만 들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할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에서 희망을 본다라면 교육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는 프랑스 교육 자체가 일단 프랑스라는 나라의 가장 큰 가치가 자유평등 박애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그러니까 이 프랑스 사회에서 프랑스 공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요.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토론이 계속 진행이 돼요. 물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이상이라고 제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얻으면서 자란 사람들의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건실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이번 샤를리 heb도 테러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 이후에 프랑스 언론에 가장 빈번히 등장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게 아이들에게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입니다. 다행히 중요한 걸 고민하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만 6세 미만의 그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서 아이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건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죠. 애들은 몰라도 돼. 어떻게 애들한테 거짓말할지부터 궁리하는데. 글쎄요. 그냥 그런 것도 고민을 하는 경우는 다행이죠. 한번 그래요. 맞아요. 궁리도 안 하고 애들은 몰라도 되로 그냥 셧다운 시켜버릴 수 있죠. 공부나 해!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교육부는 그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도록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로 이민 가나 청취자분들 많으시니까 그 해외 가신 어느 나라로 이민 가나 학교 구경하면 제일 신기한 게 그거죠. 학교가 토론을 하고 있어? 다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것마저 다 오픈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9살 이상에게는 이 사건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라. 청소년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라. 또한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너무 추상적인 주제를 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란 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죠.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하고 나름의 논지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거죠. 그 똑같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일부의 학생들도 18, 19, 29의 학생들도 하게 둔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그런 권리지만 이거 역시 수많은 싸움 끝에 획득한 소중한 권리거든요. 그렇죠. 이걸 지켜나가는 건 스스로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이 숙제를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디나 병신은 있죠. 아이고야. 요즘 우리 방송 많이 안 들으시다더니 견해가 통하시긴? 샤를리 heb도 사건 직전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그림이 실린 아직 프랑스에 테러가 없네. 그 그림이 실린. 그 직전호가 이베이에 올라왔답니다. 경매가 과열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 경매가가 15,000유로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샤를리 heb도가 1월 12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원래 수요일 날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오늘자 heb도가 1월 12일 월요일에 이베이로 올라왔고요. 그 경매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돈 내면 바로 구매할 수 있어라는 이제 가격이 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경매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높은 가격을 매겨가면서 낙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 바로 구매하는 가격이 79,000유로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일요일에 프랑스에서 역사적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샤를리입니다라는 문구가 프린트된 검은색 티셔츠를 팔려는 상인들이 팔았어요 또.
곳곳에서 발견됐고요. 맞아요. 저도 여의도 광장에서 낙검수 행사할 때 구경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앞에서 피키캐스트가 홍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지금 행복하신지 모르겠어.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한 애도의 로고가 찍힌 핸드폰 케이스, 머그컵, 열쇠고리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자고. 낙검수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그 낙검수와 관련된 걸 딴지에서 팔면 괜찮아. 동네 사람들이 팔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병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에 테러에 대한 예찬이 급증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한국만의 트렌드가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사건 중에 하나는요. 쿨리발리의 인질극, 그러니까 포트 드 방세느에서 있었던 유대인 슈퍼에 있었던 인질극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프랑스 뉴스 채널 중에 하나인 아이텔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영어로는 이텔레에서 리포터를 보냅니다. 그런 현장 리포트를 위해서. 그래서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2명의 젊은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소총을 발사하는 모션을 취하죠. 헐. 웃으면서. 너무 놀래서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딴 데로 돌려요. 근데 이미 그건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나간 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샤를리 앱도 사건이 일어난 1월 7일 이후에 어제까지, 그러니까 1월 13일까지요. 테러 예찬을 했다라는 이유로 총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아서 실형을 받을 상황에 처해졌고요. 이미 벌써요? 네. 2명은 일시 구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는 2014년 1월 14일에 법을 제정해서 테러 예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공공연한 테러 예찬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7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취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샤를리 앱도 사건 이후에 법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해서 그렇다라고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하지만 그것 때문일까요? 그 나라의 법원의 패턴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법원 패턴은 트렌드로 몰리면 갑자기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 나라도 저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반대로 이슬람포비아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럴 테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러가 낳는 것은 테러밖에 없죠. 프랑스 곳곳에서 무슬림 죽어라 비슷한 문구가. 네. 그러니까 케어를 똑바로 못 받고 평등한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한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걸 보고 또 반대로 차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고. 프랑스 정치권 반응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세히 하기보다는 크게 국민전선, 그러니까 구구정당의 팬과 오늘은 과격한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이제 국내에 생기면 극우정당들이 바지를 벗고 난겨울 합니다. 뭐? 신나서. 그렇죠. 일순간 정신을 놔요. 맞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도 이제 구구정당 국민전선은 사건 바로 다음 날 1월 8일에 프랑스 ETV 인터뷰에서 당수 르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제일 좋아해요, 전쟁. 아이고. 프랑스는 이 순간부터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죠. 네.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찍어서 그렇지 바지를 안 입고 있었을 거예요. 열이 올라서. 게다가 테러범 처벌을 위해서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욕을 꽤 먹죠. 하지만 아마도 지지를 보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늘 먹던 욕이라 지들은 굽히지 않았을 테고. 네. 또 한 번 공분을 샀던 것은 인질극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 르펜이 자기 딸을 지지해 달라는 그런 글을 올려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선거에서. 그러니까 인질극으로 모두가 이렇게 그거 하고 있는 사이에 뉴스를 안 볼 사람도 아닌 정치인이, 정당의 당수가 선거운동하고 있었다. 네, 그것 때문에도
공분을 샀죠. 지방선거 선거운동 하다가 철퇴 맞은 정치인 여럿 있었죠. 아이고. 세월호 때. 결국 1월 11일 그러니까 일요일 대규모 집회에 FN은 초대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맞서서 전체 정치권이 사실은 국민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 통일 전선에 구급화 자리는 없다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르펜의 전쟁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멋있는 단어가 아니라 호전적인 그냥 쓴 단어가 아니라 실제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법원이 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다면 여기에도 잣대를 들이댔어야 했는데 대한민국과 달리 법원의 판단으로 정당을 해산하진 않네요. 그래서 FN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집회를 했죠. 전쟁하자. 네. 몰아내자. 아유, 일반적인 프랑스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남기자. 참 편안한 논리입니다. 아니 근데 이 편한 논리는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집권을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완전 바보 멍청이가 되는 날도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3차 대전의 주인공이 자기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테니까.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르코지 쪽으로 넘어오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르코지는 대중운동연합이라고 번역되는 UMP의 대표죠. 네. 보수의 수장이죠. 네, 중도우파입니다. 약간 좀 요약을 할게요. 전 세계적 가치인 인본주의와 문화를 부정하는 야만스러운 폭력에 의해 프랑스의 전쟁이 선포되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맞서 희생자들에게 빚진 우리는 국민적 통합 존중에 대한 의무가 있다. 나는 이번 야만적인 사건의 희생자와 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또한 다시 한번 프랑스 내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좀 의미심장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별론데요?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사실은 성명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글을 쓴 겁니다. 성명에서 이야기한 건 조금 더 긴데요. 이런 전쟁이라는 워딩이 없고요.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워딩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랑드. 올랑드는 사건 직후에는 우선 이제 대통령 처소인 엘리제궁의 국기를 반기로 개양해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뭐 전쟁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야만적인 폭력 앞에 언론의 자유, 수호를 말하죠. 그리고 통합을 보다 강조합니다. 뭐 사회당은 전쟁몰이로 표받는 당은 아니니까. 네, 지금 국무총리인 마니엘 발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대인 지지자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1일 일요일 집회에 프랑스인들의 참가를 호소한 것도 올랑드였고요. 근데 이렇게 세 명의 주요 정치인이랄까요? 그러니까는 마린 르펜과 사르코지, 올랑드 세 명의 워딩을 보면 참 올랑드가 인기 없겠다 싶어요. 그렇습니까? 왜죠? 워딩이 너무 매력 없나 봐요. 그런 거 사람들 싫어하나?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 그러니까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6.8혁명 이후에 그런 이전의 권위주의 같은 게 다 깨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카리스마를 기대하는 편입니다. 네. 위험 찾다 좆대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이 샤를리 heb도 테러 관련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고요. 좋습니다. 이거 바람직한 태도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다만 지금 올랑드보다 나으시네요. 지금 다만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왔고 그러한 양상을 보여드리는 거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입니까? 더 할까요? 이런 신박한 답변은 처음 들어요. 예나 아니오로. 이제 그만하죠. 저희 견해가 없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 전 밥 먹으러 갈래요. 알겠습니다.
네. 결국 저희들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믿는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황의 조감도 위주로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키나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외신을 통해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그때 좀 한타님을 통해서 좀 발견을 하게 된 게요. 네. 신은명 씨의 콘서트에 대한 네네네. 네. 파시즘 공세 사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네. 메카시즘 공세 사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클리어한 주장을 저희들은 할 자격도 없고 전술상 할 수도 없다. 제가 좋아하는 전술상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시사 프로그램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간단히 제가 무서워하는 대전제는 이겁니다. 사회 문제는 코끼리 같아서요. 아주 옆에 있으면 그게 코끼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름밖에 안 보입니다. 너는 왜 이것을 주름과 가죽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끼리라고 부르느냐, 씨발라마. 라는 말을 듣기 참 좋습니다. 오늘과 어제 저희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선을 지키는 일은 아주 비싼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살게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 죽이려면 보통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법과 똑같은 법정신을 대고 나라들이 서로 판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가 개복치였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돌연사. 표현의 자유가 돌연사. 존내 키운 표현의 자유가 예. 시옷 돌연사. 와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인종혐오였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혐오를 할 때는요. 그리고 남이 혐오하는 모습을 지켜보죠.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인종혐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방송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순전히 프로듀서가 소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 첫 방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입을 벌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용만큼 간질간질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질간질하지 않아요. 내년까지. 예. 오늘 시원하니까 그러지. 환장실에 갔다 나왔으니 지금 환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예. 환장해가지고 저희가 표현의 자유와 인종혐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프랑스 지켜보시는 분, 네, 옵세르바테르. 네. 어머, 그 단어도 아세요? 옵저버 아니에요? 네. 아니나? 맞아요. 그건 벨날 벨벨의 소설에 나와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발음이 네.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이참에 가위 한번 받아보실래요? 관심 없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울 생각은 당분간 없고요. 네. 저는 여기 앉아서 표현의 자유를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네. 큰 도움을 주신 프랑스 쳐다보는 분. 네. 아까이 소라님이셨습니다. 예. 곧 한국을 또 떠나신대요. 본진으로 돌아가신대요. 가시더라도. 프랑스 인터넷 빨라요? 프랑스 인터넷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이제 광랜 깔렸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과거에서 온 사람. 네. 지금 2015년이에요, 지금. 네.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그렇습니다. 세상입니다. 예. 호버보드. 유럽 한가운데에서 또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페이스타임으로라도 만나 뵐 일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긴 시간 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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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야, 너 혼자 다 먹냐? 말을 귓등으로 듣네. 나 이런. 좀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바른 선택, 바른 선택.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금주의 의사소통.
금주의 초간단 의사소통 시간입니다. 언더바 어덜트 키드님이 드디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필리핀 여행 실종 사건을 다루나 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죠. 아니 뭘 안타까워. 이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코끼리를 보여드리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먼저 다뤘고요. 김창규가 잡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후속 보도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보낸 다음에 반향이 죽지 않아서 그게 살았어요. 그 사건이.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토스가 돼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싶다가 다시 받아왔고요. 예, 양 방송의 합작품입니다. 네. 그 사건은. 그랬고요. 위치 MK님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빅그린 이벤트에 대한 세 사람의 반응을 보니 그 샴푸를 안 썼다는 걸 알 수 있다. 써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써봤는데요. 남자들은 그거 쓰고, 그거 하루 쓰고, 다음날 비누 쓰고, 이런 아저씨들이라가지고 제가요. 저희가요. 아예 머리라도 감으면 다행이지. 그니까 저만 해도 저는 좀 더 길었으면 저 두 분보단 스타일링에 신경 썼을 놈인데, 저는 지금 6mm라서 비누로 해도 되거든요. 전 왠지 처가집 강아지보다 털 관리를 덜 하는 것 같은. 그럼요. 예. 아니, 집에 5, 60대 어른이 이제 60대 이상의 어른이 집에 있는데 그 개 털 관리가 우리 머리 털 관리보다 안 됐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네. 자. 쿠뱅신 님이 저는 UMC님의 오랜 팬이지만 음원을 불법 다운받아 아이팟에 넣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첫 줄을 읽자마자 불쾌해가지고 안 읽으려고 그랬다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CD를 사서 집에 두고 한 번씩 듣습니다. 음원으로 씨발 네가 사서 듣네 라는 육성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음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든가? 맨 처음입니다. 맨 처음인가? 관심 있는 척을 하고 그래. 고맙긴 하다. 네. 맨 마지막엔 이상한 계속 반복되는 이상한 잡담 같은 거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분의 잘못이 하나도 아니에요. 값을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구매하신 분을 위한 시스템이 안 된 거죠. 자본주의가 지체한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소비자를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몇 년 전부터 CD를 사면 배송도 받기 직전부터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잘못 얽혀가지고 안 되는 거죠. 한 번 샀으면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 번 사주는 건 고맙지만 여러 번 사주는 건 미안해. 그 아이돌 그룹에서 하는 거잖아. 아이돌 그룹 팬덤에서. 진짜요? 여러 번 사줘가지고 등수 올리는 거. 이용이 방금 한 말은 위험하다. 찰리 앱도의 한 2분의 1쯤 위험했다. 이런. 네. UFO 키님께서 그 알실에서 방송 들을 때, 그 알실 앱에서 방송 들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앱은 없어요. 본인이 만드셨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가 만들었으면. 아 진짜로? 네. 만드신 분 자수해 주시고요. 일단 어디 있는지 좌표를 세워 주시고요. 예. 그 알실 앱에서 방송 들을 때 일단 알 수 없는 앱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초 앞뒤 이동. 올 팟캐스트로 들을 때는 그 버튼으로 앞뒤 검색해 조절할 수 있었는데 그 알실 앱에서는 에피소드가 넘어갑니다. 일단 그 알실 앱이 뭔지 알고 싶고요. 원래 15초씩 하지 않나? 팟캐스트 앱에서는? iOS 팟캐스트 앱에서는 15초가 가죠. 15초.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을 충분히 검색을 안 하고 서비스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좀 게을렀던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두 사람이 안드로이드 기기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제가 그래서 그 어렵사리 삼성이었나? 에서 나온 구글 넥서스입니까?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넥서스를 얻었거든요. 근데 아직 쓸 줄 몰라가지고 안드로이드 왜 이렇게 어려워? 하여간 이분이 본의 아니게 내주신 정보가 있어요. 올 팟캐스트로 들을 때는 10초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차피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어떤 팟캐스트 앱을 이용하는지 자유롭잖아요. 그러고 보면 UMC가 참 이렇게 화초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What?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못하시고 개복치. 멸종위기 동물 같은 그런. 그죠. 평생 윈도우즈를 쓰다 보니 맥북은 싫고, 맥은 싫고, 처음부터 iOS를 쓰다 보니 안드로이드 보면 기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 제가 얼마나 화초 같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참 연약한 분입니다. 네.
마지막에도 또 트위터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유명인의 유명하지 않은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박정희든 노무현이든 예수든 시타르타든 모하메드든 너든 나든 세상에 신성불가침은 없어야 한다. 종교인들은 신을 보지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지만 당신의 신을 투영시키는 거울이 바로 그 신을 믿는 당신이다. 일부 또라이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의 신을 학살자로 만들었다. 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안전이야말로 당신들의 신이 진정 자애롭다는 증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신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해도 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자유와 목숨을 너희들이 빼앗으면 당신의 신은 당신으로 인해 압제자가 될 뿐이고 인간의 적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 여행자이자 구도자이시며 백수이신 용인 환타 선생이셨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팔리던 낙검술 후드티를 아무런 수치심 없이 입고 다니실 수 있는 분. 지난주까지. 네. 최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네네네. 네. 오늘도 방 안에서 네. 혐오스러운 셀카 하나 찍고 계신 용인 환타님의 말씀을 끝으로. 네네. 네. 이번 주에 그동안 꼭 만들고 싶었던 그 아실의 이야기 하나 또 마무리 짓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알기 싫다 진행하는 놈들의 표현에는 문제가 없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고민도 하고 무시도 하고 화도 내고 스스로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복잡한. 네. 저희들이 이제까지 고민해온 결론을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이용상 임수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진우와 김호준은 무죄가 맞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